가을이 오면 우리나라 명절 추석이 있다. 해마다 명절이면 부모님과 시골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는데 막히는 도로를 뚫고 8, 9시간 걸려서 힘들게 도착하면 할머니가 언제나 우리를 반갑게 반겨주셨다. 항상 열려있는 초록색 철제대문으로 뛰어들어가며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외치면 아이고 우리 큰손녀 왔나 하며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뜰락에서 마루에서 웃으면서 나오셨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쪽진머리에 작고 통통했던 우리 할머니의 굽어진 통통한 등을 꼭 안아서 인사를 하고 나면 그 품이 너무 푹신하고 포근해서 나를 환영해주는 할머니 집에 도착한 것이 실감이 났다. 3남 3녀 형제 중 장남인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은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시골에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할머니 집에 있었다. 도착한 날 저녁에는 안방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상을 물리기 전 엄마와 할머니는 이야기를 한참 나누곤 하셨다. 할머니의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두 분 대화 내용의 반도 못 알아들어도 그때 할머니는 온전히 내 차지였다. 엄마와 얘기하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베고 누워서 할머니 손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놀았다. 할머니 손은 일을 많이 하셔서 손끝이 다 닳아 있었는데 큼지막한 손톱 모양이 아빠랑 닮았고 그게 또 나랑 닮아서 좋았다. 그 손을 한참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할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 다른 애들은 할머니 냄새난다고 옆에 안 온다는데 우리 손녀는 항상 할머니 옆에 있다면서 참 좋아하셨다. 우리 할머니는 형제들 간의 우애를 강조하셨고 공평하려고 노력하셨다. 장남이라고 더 주고 막내라고 조금 주고 하는 건 안 하신다며 삼형제 가족수만큼 공평하게 보따리를 나눠주셨다. 그런 할머니에게 나는 예외였다. 회사를 다니며 자취를 시작했을 때 내 살림도 한 집이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한 보따리 더 싸주셨다. 다 먹지 못하면서도 할머니 나 저거 더 주세요 하며 좋아하는 것들을 한알음 받아오는 걸 즐기곤 했다. 그렇게 할머니 사랑을 듬뿍 누렸다. 할머니 앞에서 나는 오롯이 우리 큰손녀였다. 할머니가 불러주시는 내 이름의 억양이 참 좋았다. 언제나 우리 손녀가 최고라며 제일 이쁘다 하시면서 사랑을 듬뿍 주셨다. 새해가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하거나 선물을 나눠주실 때도 7명의 손주 손녀 중에서 첫째라며 제일 먼저 챙겨주셨다. 첫째가 잘해야 밑에 동생들이 다 잘 된다는 할머니의 덕담 속에는 남동생에게 양보해라, 사촌동생들에게 양보해라 같은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서 좋았다. 온전히 나를 향한 진심만 들어있어서 뿌듯했다. 그래서일까? 큰 누나가 잘해야 한다며 주어지던 책임감이 무겁지 않았다. 할머니네 집에 가면 늘 저녁 설거지와 아빠의 잔심부름을 기꺼이 했다.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아빠는 매번 내 이름만 부르셨다. 물 가져와라, 소주 더 가져온나 등등 엉덩이 붙이고 앉아 밥 먹을 틈 없이 계속 부르셨고 배고파서 밥이 먹고 싶어질 때까지 심부름을 하곤 했다. 저녁을 먹고 나면 15인분의 설거지를 스스로 나서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 나를 친척들이 예쁘다 해주셔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그때 많이 충전했던 것 같다. 할머니의 시골집에서 사랑을 짙게 느꼈던 이유는 친정엄마에게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다 채우지 못해서였다. 친정엄마는 할머니와 같이 키가 작았지만 마르셨다. 경상도 특유의 날카롭고 빠른 말투를 가진 여정부 스타일이신데 집안일보다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셔서 나와 남동생이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일을 시작하셨다. 아빠에게 아이를 돌보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시작한 일이었다. 엄마는 나에게 누나가 동생한테 양보하고 돌봐야 한다. 엄마가 없을 때는 누나가 엄마야. 라며 엄마의 책임을 나에게 넘기셨다. 남동생과 겨우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나 역시 돌봄이 필요한 아이였는데 첫째란 이유로 독립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했다. 엄마가 건넨 당부의 말은 불필요한 책임감까지 갖게 만드는 말이 되었다.
남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동생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책가방을 싸줬다. 나는 아무도 안 해줬는데 해주려고 생각하니 억울했지만 엄마가 시키는 것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 1년 동안 동생 책가방을 챙겼다. 그런 나를 그냥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셨다. 엄마에게 돌봄을 받고 싶었고 무엇을 해도 칭찬과 사랑받는 아이이고 싶었는데 엄마는 늘 애교 많고 장난기 많은 남동생에게 관심이 더 많으셨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늘 모자라다고 여겨지는 딸이었고 남동생은 뭘 해도 잘하지만 안 하는 것뿐인 아들이었다. 서운하고 분하고 억울했지만 든든한 내 편, 우리 할머니가 있으셨기에 시골에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시골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 좋았다. 성인이 된 다음부터 자발적으로 할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한테 서운했던 일, 힘들었던 일 같은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 언제나 내 말이 다 맞다며 근데 밥은 잘 먹었나? 물어보시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잘 먹고 재미나게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셨다. 그런 할머니와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위로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입원했다는 전화를 엄마에게서 받았다. 마침 그쯤에 임신 3개월이 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였고 입원하신 할머니에게 큰손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다. 할머니는 증손주가 생겼다는 이야기에 기뻐하시며 아무튼지 간에 재미나게 살아라. 으잉 어여둥둥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된다 하시며 평소와 같이 늘 하시던 말씀을 주셨다.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할머니에게서 들었다. 아이를 키워도 내 삶은 계속되는 것이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픈 할머니에게서 듣다 보니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아이가 태어나서 사진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게 그때까지 살아계시기를 기도했지만 야속하게도 3달 뒤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임신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오면 안 된다며 모든 식구들과 친척들이 말려서 신랑만 갔다. 마음 쓰여 하는 나를 위해 신랑이 장례식장에서 장지까지 가는 길을 영상통화로 연결해줬지만 산소에 직접 가보고 싶었다. 할머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나였는데 직접 가서 산소에서라도 증손주를 보여드려야 나의 도리를 다했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졌을 때 추석 연휴를 맞아 시골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명절 당일 분주히 이동했지만 밤늦게야 도착했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마주한 시골집은 너무 어색해서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다. 내가 기억하던 정겨운 모습이 없어서 대문 밖으로 나가서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서야 할머니 집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서 시골에 오면 늘 외치던 말을 속으로 불렀다. 할머니 큰손녀 왔어요. 하고 나니 자연스레 아이고 예쁜 우리 큰손녀 왔나 하시며 맞아주시던 모습이 상상되었다. 잔디가 곱게 자라고 있는 산소를 보니 할머니를 현실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실감났다. 할머니 저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잘 컸죠? 예쁘죠? 할머니가 직접 보셨으면 엄청 예뻐해 주셨을 텐데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아이에게 잘 전하는 부모가 될게요. 편안히 계세요 할머니. 인사하고 돌아서니 그제서야 내 도리를 한 것 같아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산소에서 내려와서 둘러본 시골집은 작은아버지의 손길로 전혀 다른 집으로 재탄생되어 있었다. 조금 불편해도 세월과 추억이 남아있던 시골집이 좋았는데 정겨운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사촌들과 뛰어다니던 뜨럭과 창호지로 된 미닫이 문과
하얀 석가래의 옛날 시골집은 없어지고 회색의 시멘트와 샤시 창문으로 만들어진 현대식 시골집이 있었다. 더 넓어진 방엔 침대가 들어왔고 화장실은 푸세식에서 현대식 화장실로 바뀌었으며 주방 위 다락을 없앤 덕에 천장은 한층 높아졌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그곳에서 생활하는 작은 아버지의 스타일로 바뀌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여긴 내 고향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했다. 할머니 집은 마음이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꿈속에 찾아가던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고 나면 지친 마음을 깨닫고 에너지를 채울 수 있었다. 바쁘게 변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안식처였는데 이제 그 안식처는 내 마음속에만 남았다. 지친 어느 날 전화해서 징징거림을 받아줄 할머니도 없고 팍팍한 세상과 단절되어 즐겁게 뛰어놀던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없어진 것 같아 슬퍼졌다. 슬픈 마음은 사촌들과 먹고 이야기하면서 나눴다. 여기가 옛날에는 뜰락이었고 엄청 뛰어다니며 놀았던 그 시간이 기억나냐며 서로 추억을 나눴다. 할머니에게서 매번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사촌들과 다시 나누려니 이 모습을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뜰락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어느새 그 나이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와 다 함께 둘러앉아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니 슬픔이 덮어졌다. 할머니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재미나게 살기로 했다. 나에겐 내가 해내야 할 일을 할 때마다 적극 지지해주는 신랑이 곁에 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전화해서 징징거릴 수 있는 친구도 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안식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추가되었다고 생각을 전환하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풍부한지 다시 보인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려야겠다. 그래야 할머니도 나도 기쁠 테니 말이다.